아빠는 오자크 산맥 한가운데서 살고 나는 여름마다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그와 함께 지내곤 했다. 이혼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랑 아빠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집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아빠는 지역에서 나는 삼남으로 많은 가구를 만들었고 그는 꽤 숙련된 목수 슬래시 엔지니어 타입이다. 자신만의 제재소와 목공소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나랑 내 형은 촛대와 테이블 같은 걸 만들면서 자랐다. 집에는 문에서 90도로 꺾인 작은 스크린 월 현관이 있었다. 이는 나중에 중요해지는데 미닫이 문이었지만 망가지는 바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집 주변을 12m 정도 걸어야 했다. 아무튼 내가 11살 12살 때 엄마네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며칠 정도 남았다. 집에 가서 게임할 생각에 설레었다. 때는 밤이었다. 나와 형의 침실은 2층에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창문은 앞마당이 잘 보였다. 좌우로 나무가 있고 앞쪽으로는 집으로 들어오는 길과 도로가 있었다. 잠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들떠 있었다. 아빠와 새엄마가 아래층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항상 10시쯤이면 잠들었기에 이는 이상한 일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다 WAV. 이상하네. 창밖을 내다보니 아빠가 손전등과 오래된 더블배럴 산탄총을 들고 나오는 게 보인다. 가장 왼쪽에 수목선으로 가서 여기저기에 빛을 비춘다. 형을 깨울까 고민했지만 형은 툭하면 화를 내는 타입이라 그러지 않았다. 총소리를 듣고 거의 바지에 똥을 지릴 뻔한 나는 창문으로 다시 뛰어든다. 마침 아빠가 약실에 새 탄약을 밀어넣는 걸 본다. 아빠는 언제나 뭘 하던 간에 약실에 꼭 2발 다 들어있는 걸 좋아했다. 내가 어찌나 긴장했는지 총의 철커덕거리는 소리를 실제로 듣는다. 아빠가 총과 손전등을 동시에 들고 집까지 뒷걸음질쳐 걸어오는 모습을 본다. 그 손전등은 거대한 배터리를 쓰는 벽돌만한 놈들 중 하나였다. 아빠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너무 긴장해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 다음 며칠 동안 아빠는 이상해 보이고 평소보다 더 조용했으며 우리랑 평소처럼 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며칠 후에 떠났고 아빠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보기엔 나는 너무 겁을 먹었었어.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집안의 상황은 약간 달라졌었어. 아빠의 집에 도착한다. 가는 내내 반쯤 자란 잉글리시 마스티프가 뒷좌석의 8알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꽤 착하게 굴었지만 침을 줄줄 흘려댔다. 마침내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갑자기 밝은 조명, 사방을 밝히는 엄청나게 밝은 조명. 웬 축구장 조명이 집의 모서리마다 달려있었다. 기둥에도 조명이 달려있다. 뭔 놈의 크리스마스 조명이 집 밖을 두르고 있었다. 진짜배기 망루가 집을 중심으로 세 지점에 세워져 있었다. 제재소가 옮겨져 있었다. 목공 작업장 위에도 망루가 있었다. 새로운 총이 4-5개, 어렸을 때라 정확히 뭐였는지 몰라도 전부 고화력 소총이었다. 이런 미친 콘크리트 벙커도 있다. 가짜같이 들리는 거 알지만 농담이 아니야. 우리 아빠 집은 아직도 이렇게 꾸며져 있다니까. 00년대 초반이라 카메라폰 같은 게 나오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빠의 그 바보같은 짓을 사진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망루, 사슴 사냥용. 근데 4개나? 그것도 집에서 6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벙커, 자동차 유지관리용. 그 조명들. 그곳을 더 활기차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여객기에 눈도 멀게 할 정도의 조명으로? 개와 총. 이상한 사람들이 아빠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빠가 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100% 연습한 것처럼 들렸기에 아직도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데 창문에 새로운 두꺼운 커튼이 달려 있었다. 왜일까? 바로 불빛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총소리에 깨어나 밖을 본다. 으악, 내 눈! 다 제 입이지. 아빠가 그 사슴 사냥용 탑 중 하나에서 새로 산 총 중 하나에 놀이쇠를 당기는 걸 본다. 뭔가 일이 생긴 듯 보였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어젯밤에 대해 물어본다. 우리가 바비큐에 먹을 사슴을 구하려 그랬지.
그런갑다. 다 GIF.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는지 묻는다. 아빠는 잠시 생각한 후 그러라고 말했지만 숲으로 들어가지는 말라고 한다. 마지막 말을 할 때 아빠는 퀭한 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서 어젯밤 아빠가 있던 탑으로 곧장 향한다. 잔뜩 떨어져 있는 39경 탄피가 발 밑에서 달그락거린다. 계산을 좀 해본다면 이 모든 새로운 장비와 값비싼 탄약들을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들었을 거란 걸 알 거야. 아빠가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무리를 한 것은 확실했어. 빨리 감기에서 며칠 후 아빠는 이웃에게서 돼지 한 마리를 구해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바베큐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아빠는 산탄총을 준비해놓고 아빠가 오래 키운 독일 셰퍼드인 폰지를 항상 곁에 두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가 스크린 현관 포치에 앉아 바베큐를 먹고 있는데 폰지가 집 뒤 계곡을 응시하며 짖기 시작한다. 다른 개들도 전부 짖거나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바람에 무릎에 있던 접시가 거의 엎어질 뻔한다. 아빠는 총을 집어들고 계곡을 내려다본다. 캣, 애들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캣은 새엄마이다. 갑자기 벙커 근처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옆으로 돌아온 것이다. 형과 나는 긴장한 눈빛을 교환한다. 둘 다 오줌 지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빠는 캣에게 폰지의 목줄을 건네주고 그녀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동안 뒤를 지킨다. 아빠는 손전등, 새로 산 총, 탄약이 가득 찬 비상용 가방을 챙겨 폰지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캣은 오래된 어린이용 비디오 테이프 모음집을 꺼내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 둘 다 관심이 없었다. 형이 나가서 아빠를 돕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약 30분 동안은 총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아빠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다. 창문형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섞여 들어온다. 오래된 바베큐, 화약 냄새, 그리고 뭔가 정말 끔찍한 냄새까지. 오래된 거름과 뜨거운 시체, 그리고 상한 오줌 같은 것을 시큼한 말의 땀과 섞은 듯한 냄새. 캣은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열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은 즉시 악취로 가득 찬다. 그녀가 아빠를 불렀고 아빠는 소리쳐 대답한다. 문 닫아! 그녀가 문을 닫는다. 결국 나의 신체적 욕구가 두려움을 압도했고 나는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은 집에서 협곡을 향하는 쪽에 있었다. 다음 부분은 진짜 거짓부렁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게 내가 오늘날까지 모든 창문을 가려두는 이유야. 똥 싸는 동안 나는 화장실 거울을 올려다본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실내외로 불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확연히 보였다. 총알 모양의 머리.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9mm 탄자를 바닥에 대고 세운 것처럼 생겼다. 거친 회적색 털과 전방을 향한 머리 가마, 그리고 한쪽에 가르마처럼 보이는 무언가. 눈? 그중 눈이 최악의 부분이었어. 그냥 됐다. 얼굴은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코는 크고 납작하며 입은 약간 벌어져 있고 묘비 모양의 이빨이 엉성하게 나 있었다. 내 똥구멍은 나의 공포 배설에 거의 터져나갈 뻔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싸지르며 거울에 반사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 머리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러곤 그것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내 머리 위 유리창에 얼굴이 부딪히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새로운 입력 소스가 뇌에 의해 재조정되었고 나는 그것이 바로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벤시처럼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괴물이 유리창을 통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화장실 문을 지나가려 몸부림치다 아직도 내 발목에 걸려있던 바지에 넘어져 주방의 엉터리 파티클보드 바닥에서 나온 나무 조각이 무릎에 박힌다. 아픔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엔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캣과 형이 주방으로 들어와 흐느끼며 헐떡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내가 발목에 바지가 걸린 채 화장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본다. 닦을 시간도 없었다. 캣이 무슨 일이냐고 묻고
내가 바지를 올리려는 순간 아빠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아마 내가 그 그르렁대는 원숭이 개새끼한테 살해당하는 줄 알고 질러댄 비명을 들은듯했다. 아빠는 내가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보자마자 무릎 까진 걸로 질질 짜는 겁쟁이로 키운 기억은 없다며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나는 아빠의 두려움, 안도감, 분노를 보고 미친 괴물과의 눈싸움에서 진 것에 대한 순수한 공포에 더해 서러움을 토해낸다. 내가 본 것에 대해 말한다. 아빠는 나랑 형한테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한다. 그 이후론 아빠가 다시 나갔고 다른 개 중 한 마리를 우리에게 남겨뒀으며 캣이 내 무릎을 닫고 붕대를 감아준 것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 다음날 아빠는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집 안에선 여전히 냄새가 났다. 아빠는 우리 엄마에게 그 다음날 중간 지점인 스프링필드로 오라고 전화한다. 돼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빠가 이웃에게 돼지를 받은 대가로 약속했던 40kg가량의 잘 구워진 바베큐가 몽땅 사라졌다. 거기에 더해 개 한 마리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빠는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실내에 머물렀다. 내가 아래층 화장실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 아빠는 나에게 우유병과 사생활 지킴이 텐트로스라며 담요를 준다. 그리고 이게 거의 전부야. 아빠는 우리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한 후 다음날 우리를 스프링필드로 데려갔어. 내가 그래 잘 표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빠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항상 엄마가 우리를 데려오기를 기대했었어. 난 1년쯤 전에 거기 간 적이 있었어. 우리는 그의 새로운 직접 만든 훈제장에서 바베큐를 하고 술을 마시고 총을 쏴제꼈지만 내가 그 사건을 언급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로 작살났어. 아빠가 한 말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 뿐이었고 우리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그 아빠의 집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있어서 물어보지 않곤 못 베기겠더라고. 집 뒤편 나무들을 지나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고 토대라기엔 땅보다 살짝 아래로 엉성하게 깔려 있었는데 폭이 1.5m, 길이가 1.8m에서 2.1m 정도이며 그 주위의 흙을 발로 차면 얇은 층에 검댕이가 묻어나왔어. 마치 그을리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뭐 아빠가 그것들 중 하나를 죽이는데 성공해서 구덩이를 파 시체를 태운 다음 공구리 쳐버린 게 확실해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게 내가 봤던 그 커다란 그르렁거리는 개새끼였기를 바래. 나는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에 살고 있고 내가 7학년이었던 00년도 초 8학년이 캠핑을 하러 사이프러스 힐즈에 갔었어. 미친 이야기지. 이걸 쓰면서도 벌벌 떨릴 정도야. 그럼 그린 텍스트로 넘어갈게. 한 선생님이 몰던 벤이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선생님이 연료통을 들고 와 구출하는 사건을 겪은 후 사이프러스 힐즈에 도착한다. 그래, 선생님이 삽질하는 걸 보는 건 즐거운 일이었고 이 사건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웃음벨이었다. 아무튼 그들은 도착해서 준비를 했고 선생님들은 조별 산책을 가도 된다고 말한다. 물론 선생님들의 감독하에 모두가 조별 캠핑 구역에 인접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렇게 떠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무스도 보고 통나무로 만든 큰 탑 같은 구조물도 발견했는데 그게 전날 저녁에 내렸던 비 때문에 엄청나게 미끄러웠다고 한다. 선생님의 기도와 함께 탑을 올라가 본 후 그들은 다음 장소로 간다. 도착했을 때 이미 6시였고 준비하랴 뭐하랴 하고 나니 이미 8시 30분이었던지라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선생님들이 말한다. 어두워졌으니 이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손전등을 꺼내 보이며 웃는다. 탐험은 계속되었다. 선생님 중 한 명이 우리가 가는 길을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비교적 트인 공터를 발견했는데 개울이 길을 막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너희들 모두가 또 어디서 잠수복이랑 수건을 꺼내지 않는 이상 물에 들어가게는 두지 않을 거라 말한다. 그 말을 하면서 개울 너머로 고개를 돌린 남선생님은 갑자기 말을 멈춘다. 여선생님이 묻는다. 저게 뭐예요? 나무들 사이에 공터를 지나 어렴풋이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인다. 너무 하얘서 거의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학생의 말에 따르면 매우 갑작스럽게 움찔거리면서 움직이고
그냥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자애들 3명이 그것이 동물도 사람도 뭣도 아니라며 돌아가겠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선생님들 역시 대부분의 아이들만큼이나 분명히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보였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마치 부모라도 되는 양 붙들고 늘어진다. 나고드는 아이들이 있을 게 분명하니 그냥 냅다 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님들은 그냥 알비노 무스 같은 걸 거라며 날도 어둡고 개울 때문에 더 나아갈 수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자고 한다. 돌아가서 불을 피우고 불에 구운 음식을 먹으며 모두들 긴장했지만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에 다들 이만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한다. 한밤중 어느 때 여자애 하나가 갑자기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선생님들이 텐트에서 우르르 몰려나오고 젖는 걸 신경 쓰지 않는 몇몇 학생들도 나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남학생 역시 이에 포함되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텐트에서 나오기 전에 잠수복과 수건을 챙겼다고 농담을 했다. 한 선생님이 무언가를 향해 호이 호이 하고 소리친다. 다른 선생님은 냅다 소리 지른다. 시발 저게 뭐야 데이브. 이 시점에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하루 후에 한 학생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거고,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브가 그 학생이 자기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했다는 걸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바로 이 부분에서 데이브 선생님은 8학년 선생님이 실제로 욕을 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전한 학생이 과장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8학년 선생님은 굉장히 느긋하고 온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학생의 이름은 기억나지가 않네. 아무튼 선생님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고 있고, 무언가가 숲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소리 혹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텐트에서 나온 학생들은 겁에 질려있고, 그 여자애들은 이번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캠핑객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20분 후 파크 레인저가 캠프에 나타난다. 선생님들은 상황을 설명했고, 레인저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도 무스나 사슴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녀석들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 말한다. 그 후 모두 나머지 몇 시간 동안 잠을 잤고, 남은 여정 동안은 그닥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남학생은 자기들이 그것을 하얀 남자라고 불렀고, 마지막 날 서로 그걸로 장난을 엄청 쳤다고 말한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이 캠핑 여행은 지난 3년간 연례 행사 같은 거였어. 8학년이 되면 돈을 모아서 주말에 사이프러스 힐즈에 갔고, 그래서 당시 7학년이었던 우리는 1년 뒤에 우리 차례를 걱정하며 겁에 질렸지. 1년이 지난 후 대부분의 애들은 하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잊었고 상당히 들떠 있었다. 가는 길에 애들 중 누군가 우리 밴을 운전하던 여선생님한테 연료계를 확인하라며 농담을 한다. 누군가 숲에서 빅풋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 미확인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까지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 나는 거기에 덧붙인다. 아니면 하얀 남자라든가. 모두가 말을 멈춘다. 우리 밴을 운전하던 선생님은 작년에 가지 않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거나 그냥 애들 이야기라고 생각한 듯했다. 선생님은 약간 머리 꽃받친 금발 타입이었다. 우리가 도착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온화한 선생님이 우리가 캠핑용품을 나르기 위해 썼던 유하울이 잘 열리지 않자 쌍욕을 한 바가지 내뱉는 거 본다. 나는 그 씨발 저게 뭐야 데이브 사건에 대해 생각한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이 늘 그렇듯 탐험을 나가기로 결정한다. 숲속의 통나무탑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묻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 마치 한 무더기에 덜 떨어진 작은 원숭이들 마냥 탑을 기어오른다. 숲속 깊은 곳으로 조금 걸어가 보지만 별로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몇몇 아이들이 손전등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생님들은 이만 돌아가야 한다고 완고히 말한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선생님들 역시 모두 자신들의 외투에 손전등을 숨겨놨었다. 첫날 밤은 좋았다. 장기자랑도 하고 정크푸드도 잔뜩 먹고 스무스하게 흘러간다.
다음날 우리는 이곳 관광 명소에 가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닫혀 있었다. 우리는 캠핑장으로 돌아왔고 그 통나무 탑으로 가 휘젓고 다니며 총싸움놀이 비슷한 것을 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우리란 나와 다른 8명의 남자애들을 의미했고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그냥 캠프장에 머무르며 놀았다. 몇몇 남자애들도 남았다. 사탕을 걸고 보드게임이라도 하려는갑지. 반말 안에 있는 이상한 애 하나가 바닥에 누워 나무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고 책을 읽고 있었고 우리는 탐험을 떠나기 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녀석을 사진으로 남긴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디테일들이 얼마나 잘 기억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아무튼 아까 우리가 탄 밴을 운전했던 꽃받친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천방지축이었고 선생님은 내내 조심해 라고 말하느라 바쁘다. 전날 밤 약간 비가 내렸다. 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비가 왔다고 눈치챌 수 있는 정도였다. 그 결과 탑은 개같이 미끄러웠다. 우리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 익숙해 있었고 이 탑 같은 거에 꼭대기로 향하는 사다리에서 애들 중 한 명이 상당히 심하게 굴러떨어진다. 탑은 기껏해야 2.5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는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몇 군데 찢어지는 바람에 보기에는 심해 보였다. 꽃밭 선생님이 당황해서 그를 캠프로 다시 데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행동 방침은 전날 밤보다 더 멀리 탐험하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이 시점에서 오후 3시쯤이었다. 우린 빅풋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직후 하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탐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슴 한 마리가 숲으로 달려나간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똥을 지리며 뒤돌아 달아난다. 물론 우리 모두 그것이 사슴이었단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빅풋이었다며 소란을 피워댄다. 이 거짓말쟁이 잼민이 새끼들. 그날 저녁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이 바빠져서 우리가 텐트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는 손전등과 날카롭게 깎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출발한다. 우리 반에서 가장 웃기는 애들 중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훨씬 앞서가 빤스만 입은 채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우리를 깜짝 놀래킨다. 우리는 왜 그가 반라 상태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의 옷이 빛을 너무 잘 반사해서 벗어버리면 더 잘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 멍청이는 자기 옷을 어디에 떨궜는지 잊어버렸다. 우리는 옷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3개의 조로 나뉘었는데 그중 우리 조가 제일 컸다. 총원 11명 중에 우리 조만 6명이었다. 하나는 3명, 나머지 하나는 2명. 그러니 총원 11명에 3개의 조, 큰 조 하나, 작은 조 2개. 우리들은 모두 대강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보였지만 떨어져 있었다. 그의 옷을 찾았고 그가 옷을 입는 동안 나는 다른 애가 들어주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오줌을 싼다. 그 애는 나를 등지고 서 있고 자기 뒤로 손전등을 향해 나를 비춰주고 있었다. 내가 바지 지퍼를 올리자 손전등이 꺼지고 그 녀석이 하얀 남자다 라고 소리친다. 나는 돌아서서 바라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떨어진 숲속에 나무에 가려진 그리고 아마 손전등 때문이겠지만 마치 빛나는 듯이 하얀 거대한 무언가가 보였다. 아 맞다.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아마 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였을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그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나머지 조원들이 달려온다. 그들은 아까 그 녀석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우리한테서 고작 6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나머지 애들이 우리와 합류하자 놈이 기괴하게 흔들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놈이 정상보다 2개의 사지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그걸 신호로 우리는 우리 쪽으로 오고 있던 다른 조를 향해 달린다. 알고 보니 선생님들 역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캠핑장에서 자거나 하는 애들을 지키기 위한 한 명을 제외한 선생님들 전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우리 모두 한데 뭉쳐 아이들의 무리를 이뤘고 잠시 후 내 머리통만한 손전등을 든 선생님을 필두로 선생님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밤에 허락도 없이 이곳까지 나왔다며 우리를 꾸중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끊고 나무들 사이에서 크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손전등이 없는 선생님들은 외투에서 손전등을 꺼내 우리들과 함께 숲을 훑기 시작한다. 훌쩍거리고 있는 놈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찍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놈이 아마 내가 오줌 싸는데 불을 비춰줬던 녀석인 것 같다. 이쯤에서 나는 미친놈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숲을 훑지 않고 손전등을 그냥 들고만 있던 애의 손에서 손전등을 낚아챈다. 당초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나무가 너무 촘촘했다.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들렸다. 데이브 선생님이 캠프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고 한쪽에서 통나무 탑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 껍질을 전부 벗겨놓았기에 나무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아마 개같이 미끄러웠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겠지. 우린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데이브 선생님은 우리 모두 각각 손전등을 들고 손전등이 없는 사람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바짝 붙어있으라고 말한다. 우린 짝을 이루었고 나는 내가 손전등을 뺏었던 애랑 붙는다. 데이브는 우리에게 저게 곰일 수도 있으니 모두 캠프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엄마는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거의 학교에 전화를 할 뻔했었어. 하지만 난 엄마한테 그 지역에는 곰이 없고 그건 그냥 데이브 선생님이 자기 머릿속에 하얀 남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 소리라고 설명해서 넘어갔었지. 모두가 캠프로 허겁지겁 달려간다. 우린 우리 발소리와 귀에 불어오는 바람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도를 내는 소리를 듣는다. 한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그 온화했던 선생님이 그 녀석을 집어들고 계속 달린다. 우리 모두 테이블 등이 놓인 야외 캐노피 같은 곳에 모인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퍼붓는다. 그 후 캠프 가장자리 나무 뒤에서 그 빌어먹을 놈이 모습을 드러낸다. 나무에 다소 가려졌지만 놈의 저세상적인 생김새를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데이브 선생님은 계속해서 되뇌인다. 저건 무스가 아니야. 저건 무스가 아니야. 놈이 캠프를 향하려는 듯 무게중심을 앞으로 살짝 옮기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은 놈한테 저리 꺼지라는 등 소리를 지른다. 놈이 뒤를 돌아 비척거리며 나무 사이로 멀어져 간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한숨도 자지 못한다. 레인저가 아침에 들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데이브랑 온화했던 선생님이 레인저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린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듣지 못한다.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건 온화했던 선생님이 언성을 높이며 어떤 빌어쳐먹을 사슴새끼가 위로 뻗친 다리를 6개나 가지고 있어 라고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었다. 레인저는 대화 내내 눈에 띄게 동요한 모습을 보인다. 우린 결국 다음날 일정보다 하루 일찍 떠나게 된다.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던 건 오직 데이브 선생님 뿐이었고 그놈이 바로 작년에 봤던 그놈이었고 그리고 그건 사슴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했다. 학교는 소풍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며 우린 더 이상 사이프러스 힐즈로 가지 않게 되었다.